어, 항상 나는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젊은 줄 알았는데 벌써 내 화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조부님이 호를 포암이라고 쓰십니다. 남세바 포자 바위암자 한학자셨는데 제가 막 5살 때쯤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부터서 붙잡혀가지고 소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필묵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명칭으로 일단 쓰겠습니다. 지금은 동양화에 가장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된 겁니다.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동기라고 한다면은 한국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동양화라고 불렀죠. 중국에 사실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화풍의 소위 현대화가 되기 이전 그런 작업이었고, 그래도 일본화는 메이지 유신과 더불어서 신일본화 운동이 일어나서 대체로 좀 현대화된 그런 그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동경해서 일단 하게 된 것이고, 테크놀로지가 판을 치고 설치 미술이 이렇게 왕성하게 참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화만 지필묵을 가지고 놀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화 작가들한테는 그 노는 소위 장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답답해요. 전혀 전통을 해치지 않고 전통의 모습 그대로를 이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전통의 뿌리를 두고 그것을 현대의 삶에 녹아내리도록 현대화시켜야 될 것이냐, 나는 후자의 것을 택했습니다. 그럼 그 전통이 과연 무엇이냐? 전통적인 우리가 어떤 민속품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면은 전통이고, 현대화된 문물, 어떤 뭐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면은 현대다. 이런 그 잘못된 시각을 가진 것도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전에 출품된 작업들을 보면은 대체로 소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소재가 전통의 그런 어떤 기물을 다루는 이런 소재들이 많았었죠. 그런 작품들도 역시 많았었고. 근데 꼭 그것이 전통이 아니죠. 전통의 정신을 어떻게 오늘까지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그것을 현대에 녹아내리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전통의 현대화의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이 전통을 현대화함에 있어서 재료라고 하는 것, 이 매개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는 흔히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료가 바뀌면은 의식이 바뀐다. 의식이 바뀌면은 작품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재료 하면은 말 그대로 수묵과 환필, 동그란 붓이죠. 이 환필, 그 다음에 뭐 담채, 화선지,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물론 먹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재료입니다. 우선 먹에는 깊이가 있고, 수묵을 화선지 위에 쫙 그냥 끼얹기만 해도 삼라만상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먹이라고 하는 재료는. 반해서 이 채석이라고 하는 재료는 현시성이 강하고 그러한 은유성이 먹에 비해서 약하죠. 반해서 가장 그 웅변적이고 좀 화려한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이 채색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소위 석채라고 하는 것을 대하게 되죠. 물론 중국에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있는데 일본의 석채가 가장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접하게 되면서 그 색을 소위 일본화를 제작하는 그 방법대로 쓰게 되면은 일본화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본화풍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국성을 담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많이 했죠. 조선 시대에는 물론 선비 정신에 의해서 그 채색이 좀 뭐랄까 선비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묵을 강조를 했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고구려 고분 벽화에 뭘 썼냐? 채색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오방색을 얘기하면서 고구려 고분 벽화까지 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내 작업의 근간이 우선 근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동양 화단에서 산수나 화조가 굉장히 성행을 해 있었어요. 물론 나도 한때 그 산수화를 해봤습니다만은 뭔가 자연에서 조형의 근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산을 기하학적으로 그 분석을 해서 기하학적인 산을 그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 이기설에서 음양오행의 생성 소멸에 관한 문제,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음양오행에 따라서 소위 오방이 설정이 되고 그 오행에서 파생된 오방, 그것은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해서 오방입니다. 거기에 이제 색채가 부과가 됩니다. 그 오방색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민족의 색이에요. 아마 우리가 태어나면서 음양색 그 금줄을 치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돌잔치 때 그 무지개 색동원 입죠. 이게 오방색이죠. 그 다음에 혼례 때 역시 그 혼례복이 다 오방색으로 지어져 있죠. 죽어서도 오방색으로 만든 상여를 타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시대라고 한다면은 고분벽화에 오방색으로 치장된 고분벽화 속에서 그런 무덤 속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오방색과 함께 태어나서 오방색과 함께 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넌다.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작품에 그 오방색을 적용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역시 오방색과는 떠날 수 없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생 논문을 지도를 하면서 내가 그 방구대 암각화에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때여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방구대 암각화의 조형성에 대해서 논문을 좀 써봐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대학원생을 데리고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울주에 있는 방구대 암각화를 답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허락을 받고 탁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원생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다 실측을 하고 사진 촬영하고 소위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탁본을 가지고 우리가 전시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내 작업에 끌어들여 보자. 그 이전부터 내 작업에 사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구대 암각화에도 역시 사슴 암각화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탁본을 가지고 그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역시 그 탁본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그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단 암각화의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재현해 볼까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요즘은 그 한지를 가지고 그 암각화의 이미지를 재현하면서 그 선사인들하고의 어떤 대화랄까 이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근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근원을 과연 철학적으로는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형식적으로는 내가 산에서 찾는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역시 어렸을 때 그 공부를 했던 이기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기설이 우주 만물의 생성 소멸에 관한 문제와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인간의 문제는 뭐 사단 칠정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기 화물도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내 작품에 붙이게 됩니다. 그 이기 화물도는 이기설을 도식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 작업이 그것을 충실하게 또 도식화해서 그걸 표현하느냐, 그것은 좀 회화적인 측면에서 아니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철학을 내 작업에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도식화의 그런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우연한 기회에 누가 조그마한 포터블 7보 그 가마를 가져다 줘가지고 이것을 내 그림에 그려드려 보자 해서 한동안 또 이 7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0.5루베짜리 이 전기 가마를 본격적으로 이제 장만을 해서 이 7보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가마에서 구워내는 것이니까 또 테라코타도 손을 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쭉 흘러오다가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사시대 암각화를 소위 우리 한지를 직접 제작을 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이라고 하면은 그 동면에 있는 그 충원탑도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덕과면에 3.1운동 기념 그 조형물도 제작을 했죠. 그 지리산 밑에 있는 것은 그 지리산 전투 때 죽은 그 무명 용사들의 충원탑입니다. 높이가 7m가 되고, 그다음에 덕과면에 있는 그 3.1운동 기념 조형물은 높이가 14m가 됩니다. 그 조형물을 세우는 주체 측의 생각과 작가의 생각, 이것이 조형물에서 잘 어우러져서 잘 만나야 되는데 대체로 오히려 작가의 생각을 자꾸 구속시키는 이런 그 문제가 있어요. 작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버려 주는 게 좋은데 그러지를 않고 자기네들 그 취향대로 작가가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이런 데서 많이 그 좀 힘들었죠. 제약이라고 하면은 작품을 하는 시간을 뺏기는 제약이겠죠. 교수는 또 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참
뭐 다른 교수들도 다 느끼겠지만 교수는 연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시간에 큰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연구한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또 그네들과 또 같이 또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이 서로 학생도 발전할 수 있고 교수도 역시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그 연구 분위기 이런 것이 학교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이점을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역시 뭐 논문을 쓴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론으로 무장이 됐었을 때에는 그 튼튼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이론으로 무장이 됐었을 때에는 응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론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은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역시 대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론적인 것도 뭔가 토대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또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했지만 이 동양화라고 하는 명칭은 일제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 총독부 미술전람회 약칭 선전을 만들면서 그 선전을 만드는 목적은 우리의 정신 문화를 결과적으로 그 말살하기 위한 수단인데 우리 조선화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줄 수는 없어요. 물론 조선화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게 되면 우리 조선 작가들이 많이 출품을 하고 많이 응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화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조선인들이 또 반대를 할 거고 하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그냥 지역적인 분류 개념으로 동양의 회화다. 동양의 그림이다 해가지고 동양화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동양화 하게 되면은 중국, 일본, 한국 3국의 그림이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중국화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는 중국화지만 중국 그 자국민들이 부를 때는 국화라고 부르죠. 일본은 일본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만이 동양화라고 아무 반성 없이 불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제의 잔재를 우리는 아무런 반성 없이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민주화와 더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자 해가지고 한국화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때 당시에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 먹으로 뭐 그린 그림은 동양화고 뭔가 채색을 많이 사용을 해서 좀 그 서양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그린 그림은 한국화고 이렇게 분류했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고 일단은 이것은 어떤 그 정신성에서 찾아야 되겠죠. 예. 내가 서울에서 작업실을 처음 홍익동에서 2번, 그 다음에 구이동으로 1번, 그 다음에 잠실로 1번, 그 다음에 용인으로 1번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사설 미술관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잠실에서 30분 거리를 사실은 찾았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점점 범위를 넓히다가 이제 생각한 것이 양평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서 내가 스케치를 가끔 나왔던 그런 곳이라서 그 좀 익숙한 곳이죠.
뭐 당연하게 이제 양평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2007년도에 강화면 그 한금예 작업실을 짓고 거기서 지금 작업을 하다가 그 한금일을 떠나왔습니다마는 양평처럼 이렇게 참 산자수려하고 깨끗한 이런 환경을 가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양평에 참 작업실을 두고 작업하게 된 것도 역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참 10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었고, 또 개인전을 할 때도 같은 작업으로 개인전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개인전을 하는 것은 주위 분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인데 똑같은 작품을 걸어놓고 와서 맨날 봐주십시오 하는 것도 그건 더욱더 민폐죠. 또 최소한 연구를 뭔가 꾸준히 한다라고 한다면은 10년 단위로 작품이 바뀌지 않을래야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경우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사인들의 그 암각화를 지금 내 작업에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한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작업도 역시 얼만큼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계획이 없습니다. 진행하다가 또 다른 뭔가 참 그 호기심이 생기고 뭐 한다라고 한다면 또 옮겨가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일관된 철학은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조형성이라든가 철학성,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되죠. 물론 지금까지 내 작업이 형식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 갖는 구성이 되겠죠. 우리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우선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보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소위 이기설, 이 음양오행설 이것을 담아왔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 형식은 바뀔지 몰라도 그 내용은 그대로 쭉 이어가리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